안녕하세요. 고품격 역사 채널 꿀잼유비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누르하치의 등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본격적으로 명나라와 전쟁을 개시하게 됩니다. 1618년에 푸순 지역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영방이라는 명나라 장군이 투항을 하고요. 장승임이라는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누르하치는 자, 가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공격했던 것이죠. 지도상에서 보시면 후금의 수도가 여기 흥경이잖아요. 이 지역인데 푸순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먼저 공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명나라는 양호를 대장으로 사로 원정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1619년 사르 전투를 위한 것이었죠. 자, 사로의 대장은 두송과 유정, 마림, 이여백이었는데요. 이 이여백이 형이 바로 이여송이고요. 이여송의 아버지가 바로 누르하치를 키워줬던 이성량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여백이 누르하치 보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누르하치 말 컸네. 그러면 누르하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키는 컸다 이거 너 집 시다버려 할 때부터 이랬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사로 원정군이 공격을 하는데요. 자, 여기가 사루 전투가 벌어진 지역인데요. 자, 명나라는 사로 원정이라 해서 그 네 방향에서 공격을 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네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갔는데 그 두송이라는 장군이 자신이 전공을 욕심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다가 이 누르하치에게 깨져버려요. 자, 누르하치가 자기 혼자서 그 공을 욕심낸다고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봉대가 깨져버리니까 뒤에 있던 대장 양호가 나머지 삼로에게 그 자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미 그 승기가 기울었는데 자중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사기는 더 떨어지고 마림 대장 중에 한 명이었던 마림은 도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여백과 유정이 괴멸당하게 됩니다. 각계격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송이 지 맘대로 움직이다가 이 사로 원정군이 다 괴멸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르 전투가 갖는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요. 이제부터 후금이 명나라의 통제 대상이 아니고 명나라가 이제 힘써 방어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정말 많이 큰 거죠, 이제는. 자, 사르 전투의 그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는데요. 자, 이 조총을 쏘는 게 아무래도 명나라죠, 이쪽이. 그리고 이 기마병으로 밀어붙이는 이쪽이 청나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는 후금이죠. 재밌는 건 유정희화에 있던 그 강홍립의 군대가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조선군이 이렇게 항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홍립은 말합니다. 저희는 그 죽자사자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외란 때 명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그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누르하치가 굉장히 쿨하게 그래 알았어. 너 입장도 이해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나대지 마라. 그때는 안 봐준다. 이렇게 굉장히 쿨가이 같은 모습을 누르하치는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르 전투를 승리로 했지만 이제 누르하치는 또 다른 강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명나라의 웅정필이었습니다. 이 웅정필은 요동의 정세에 밝았어요. 요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 후금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푸순을 공격했었고 그 이전에 사루에서도 이겼었죠. 이 누르하치는 자신만만하게 선양을 공격합니다. 선양이 여기거든요. 선양을 공격하는데 이 웅정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신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기존의 장군들과 달리 굳건하게 방어하면서 이 선양을 지켜내게 됩니다. 누르하치로서는 뜻밖의 1패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명나라는 여기서 자살골을 놓고 맙니다. 자, 천계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청계제 이제는 태창제인데 태창제는 일찍 죽어요. 한 달 만에 죽고 그 전이 그 문제인물 만력제죠.
근데 청계제가 즉위를 하면서 위충현이라는 환관의 무리가 날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웅정필을 탄핵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냐면요, 웅정필 쟤 겁쟁이라고 싸우지도 않는다 하면서 탄핵을 하고 원흥태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오는데, 얘는 싸우다가 누르하치에게 싸우다가 선양과 요양이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162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웅정필이 방어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 사태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저 오랑캐들을 왜 때려잡지 않고 겁나서 겁쟁이처럼 자꾸 피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웅정필을 잘라내버리니까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이거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 선양과 요양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시 한번 조정은 웅정필을 요동경략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웅정필은 상방포치책이라는 걸 들고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방어를 하며, 둘째로 수군으로 후금의 배후로 공격하며, 셋째는 조선과 연합한다라는 작전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동순무 왕화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얘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웅정필을 보면 저 겁쟁이 저거 이러면서 자기가 단독으로 후금을 공격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 왕화정이가 지멋대로 공격을 한 거예요. 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누르하치는 이렇게 지 혼자 튀어나오는 놈 쌈 싸먹는 거에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화정은 당연히 깨집니다. 깨지게 되면서 가뜩이나 선양과 요양이 뺏겼는데 이 패배로 인해서 이 요동지역이 다 후금에게 넘어가 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이 웅정필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왕화정이 했는데 조정에서는 웅정필을 처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리돌림을 시킵니다. 조리돌림이 뭐냐면요, 웅정필의 목을 참수해서 그 목을 변방에 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리면서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뽐보기를 보였던 겁니다. 자, 웅정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명나라를 지켜줬건만 엉뚱한 놈이 나대다가 패를 하고 자기가 뒤집어쓰고 처형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리돌림을 당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누르하치는 한 명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 누르하치 앞에 다음 두 번째 강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원숭안이었어요. 자, 원숭안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여기 영원성 부근에 있었습니다. 자,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길목에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국 지형을 보면요, 우리가 중국은 단순히 다 평야로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중국 중원으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영원성이고요. 북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 지점이 바로 산해관이 있었던 겁니다. 산해관과 영원성이 있었는데 산해관은 언제나 북경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아는 산해관에서 막을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지어서 이곳을 요동 수복의 전진 기지로 삼자고 했던 거예요. 이 원숭아는 굉장히 요동을 바라보는 이 인사이트가 훌륭했던 겁니다. 그리고 1626년에 드디어 영원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숭아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르하치는 청나라 8기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공격을 갔는데 이 원숭아는 영원성에다가 이 대포들을 설치했던 거예요. 이것을 홍이포라고 합니다. 홍이는 붉은 오랑캐를 얘기하는데요. 머리가 붉은색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머리가 붉잖아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쓰는 대포를 홍이포라 해서 이것을 발사하니까 그것을 모르는 청나라 후금의 8기군들이 달라들다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과정에서 누르하치 역시 6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원숭안이 쏜 대포의 파편을 맞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원숭안이 명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또다시 자살골을 넣고 맙니다. 자, 천계제가 사망을 하고 그 동생인 숭정제가 즉위를 해요. 자, 숭정제는 천계제 때 웅정필이 억울하게 죽는 걸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숭안에게
정권을 위임해요. 원숭아에게 우리 환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조선에 가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가도라는 곳에 여기에 명나라 수군 모문룡이라는 명나라 수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모문룡이 기생충이란 말이에요. 조선으로부터도 막대한 물건을 뜯어내고 명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싸운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청나라와 무역 장사를 하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기생충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아는 충신 원숭아니 당연히 모문룡을 불러들여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원숭아에게 그런 권한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육군 참모총장이 해군 참모총장을 사살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모문룡으로부터 돈을 받던 황간의 무리로 이루어진 엄당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숭아를. 그런데 자, 이제 그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청의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홍타이지는 이 영원성에 원숭아니 너무 그 막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홍타이지는 이 몽골 내륙으로 들어가서 우회해서 북경 근교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북경 조정에서는 원숭아니가 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숭아가 후금이 사실은 내통하는 관계라는 소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의심이 많았던 숭정제는 결국 원숭아를 능지형에 처했던 겁니다. 능지형이 뭐냐면요, 사람의 그 살을 생선 회 뜨듯이 계속 떠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자, 그러니까 충신이었던 웅정필을 죽이고 조리돌림 시켰죠. 그런데 또 명나라를 지켜준 원숭아를 능지형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명나라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원숭아까지 처리하는 이제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되고,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홍승주였습니다. 홍승주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 같네요. 자, 그리고 사실 숭정제가 가장 신뢰하는 장군은 이 홍승주였어요. 원숭아보다 홍승주를 더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명나라는 또 자살골을 넣게 됩니다. 자, 병부와 숭정제는 이 북경에 있는 이 신하와 황제는 전선의 현장의 상황을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빨리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약기라는 인물을 보내는데 이 장약기가 자기 마음대로 북경에 승전보를 올려버려요. 이겼다고. 그러니까 홍승주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싸움도 안 했는데 승전보를 올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따지니까 장약기가 그럼 네가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승주는 결국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송산전투였는데요. 이 진저우, 여기를 금주라고 합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금주에는 조대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조대수가 누구냐면 원숭안의 부하였어요. 원숭안이 조대수에게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명나라에게 충성할 것을 권유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금주가 함락이 되자 이 영원성에 있던 그 홍승주가 얘를 구원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실 구원하러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장약기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꾸 정부가 쪼우는 거예요. 싸우라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전술이 뭐라 그랬죠? 청나라의 주특기가 기어 나오면 이거 쌈 싸먹는 거를 청나라는 너무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송산전투에서 명나라 홍승주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남은 오삼개만 살아남아서 이 산해관으로 도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나라 정예병들이 이제는 거의 다 패하고 남은 건 이제 오삼개가 거느린 군대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요동수복이라는 거는 언감생신이고 넘어오는 이 후금의 군대, 청나라의 군대도 막을 수 있는 희망이 이제 오삼개의 군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